자, 첫 번째 주제는요. 베트남 아내 폭행. 이거 사건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 이상이라고 할까요? 지금 파문이 대단합니다. 이 얘기 좀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베트남인 아내, 남편이 샌드백을 치듯 나를 때렸다. 사람에 관한 얘기인데 샌드백을 치듯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베트남인 아내가 현지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내용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출산 후엔 다신 안 때리겠다는 약속을 믿었는데 그러면은 이게 말이에요. 이게 출산 전에도 폭행이 있었고 출산 후에도 폭행이 있었고 계속 폭행이 있었다.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리고요. 기자가 사건이 벌어진 영암에 가보니 경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주 여성들 폭행당해도 쉬쉬한다. 신고도 안 하고 쉬쉬한다는 거예요. 남편이 있어야 체류권이 연장이 되고 폭행 입증 못하면 이혼과 동시에 추방된다. 그러니까 신고를 잘못하게 되면 오히려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폭행한 남편 어제 구속됐습니다. 아내와 언어가 달라 감정이 쌓였다. 그러니까 폭행 이유가 이거예요. 당연히 말이 다르죠. 그러니까 뭐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이 쌓였다. 자, 감정이 쌓여서 그걸 푸는 방법을 폭행으로 해결한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시죠. 그래도 애 아빠인데 신고 못한 베트남 아내. 남편의 폭행 영상을 본 지인이 알려서 경찰이 격리한 뒤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부러진 손가락으로 아들 죽 떠먹이고 있다. 폭행으로 인한 부상입니다. 한국에서 건강하게 키우고 싶다. 남편이 샌드백 치듯 나를 때렸다. 그러니까 아이는 한국에서 한국인으로 키우고 싶다. 이런 또 소망을 밝혔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이 문제의 남편 어제 구속되기 전에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출석을 했거든요. 그 모습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보시죠. 왜 아내를 폭행하신 겁니까? 의사소통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아이도 혹시 때리셨습니까? 아니, 아이는 때리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게 좀 미안한 마음은 없으실까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전에도 그런 의사소통이 자주 안 됐었던 적이 많은가요? 그런 건 아니고, 운은 안 난 지 5년이 됐는데, 여기 베트남에 있을 때 영상통화도 해갖고, 저 출근하라고 그런 말도 하고, 농담도 하고, 지인들한테 그런 걸 하다는 여성분이 그 배우자인데, 한국 오자마자 나는 한국말 모른다.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언어 통화가 갑자기 통화된 사람이 안 통하니까 답답해서 그렇게. 베트남에 있을 때도 한국말 잘했고, 여기 불법으로 체류자 있을 때도 한국말 잘했습니다, 걔가. 우는 애는 왜 때리신 거예요? 아이는 왜 학대하신 거예요? 지금 뭐 보셨지만 설명을 꽤 자세히 한 편이에요. 그리고 지금 다른 여러 가지 의혹이 있어요. 뭐 추가로 폭행이 있었냐 뭐 이런 부분에서는 뭐 인정하는 것도 있고 인정하지 않는 것도 지금 섞여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양지열 변호사. 어제 이 남편에 대해서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한 지 4시간 만에 구속영장을 발부했어요. 자, 통상적으로 이런, 어떻게 보면 이게 가정폭력인데, 사실 좀 극단적인 가정폭력이죠. 이런 가정폭력의 구속영장이 발부가 이렇게 통상 됩니까? 아니면 잘 안 됩니까? 글쎄요, 지금 어쨌든 굉장히 이례적으로 빨리 된 것으로 보여요. 2시간 정도는 굉장히 빠른 겁니까? 그러니까 영장 심사 들어가서 4시간이면 빠른 건 아니에요. 사건 자체가 복잡한 사건은 아니기 때문에 사건으로만 놓고 보면 폭력 사건이라서 뭐 심사할 게 많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긴급 체포라든가 영장 발부가 신속하게 체포, 영장 신청, 그다음에 영장 발부 이런 과정이 굉장히 빠른 거다라는 빠른 거죠. 것으로 볼 수밖에 없긴 한데 그 이유가 뭐 이건 국내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어떤 뭐 문제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영상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부를 했다는 것에 대한 영향도 없다고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가정폭력의 경우는 꼭 구속을 시키지 않더라도 현재 이제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경우에 형사처벌로 해서 구속을 시키거나 하지 않더라도 일단은 격리 조치를 취한다는 거 가정보호법에 의해서 그런 제도는 이미 좀 많이 마련이 돼 있고 남편이 설령 이제 보호자가 구속이 안 되더라도 뭐 쉼터 같은 걸 이용해서 여성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긴 한데 아직도 이제 부족하다고 지적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구속이 안 됐을 경우에 제가 여성분들을 쉼터로 보낸다고 했잖아요. 근데 폭력의 가해자는 남편이에요.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남편을 떼내서 밖에 나가게 있고 있어야 되는 이게 좀 구속이 됐으니까 그렇지만 구속이 만약에 안 됐다고 그래요. 안 만약에 됐으면? 불구속으로만 돼 있다. 그렇다면 남편이 그냥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건데 그럼 여성은 쉼터로 피해가고 여성을 피신시키고 그 집에는 남편은 자유롭게 살고.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네요. 예, 아직까지는 그 부분이 부족하다고들 많이 지적을 합니다. 그럼 거꾸로 만약에 이렇게 폭력을 행사한 남편을 딴 데로 보내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지금 제도상으로는 없는데 이제 해외 사례 같은 경우 특히 가정폭력의 경우는 예. 오히려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가 그러니까 가해자가 밖으로 가 있고 해외엔 또 그런 사례가 예, 있군요. 피해자는 자기 집 왜 피해를 본 사람이 왜 어딜 나가야 됩니까? 사실은 피해를 본 사람은 지키고 있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죠. 예. 약간 그 부분은 고민할 지점이네요. 베트남 공안 장관 만난 민감용 경찰청장. 어제 얘기입니다. 우리 경찰청장이요, 베트남 공안 장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주 여성 폭행 사건 이거 유감이다. 철저히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내 때린 30대 남편은 구속됐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 경찰청장이 사실 베트남 당국에 사과를 한 거예요. 아니, 못된 짓은 누가 했는데 경찰청장이 사실상 사과를 한 셈이 돼버렸어요.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이게 도대체. 자, 그럼 여기서요, 어제 경찰청장과 베트남 당국자의 만남, 저희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한국 내에서 발생한 베트남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한국 경찰은 철저한 수사와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이경환 변호사가 말씀을 하실 때 마이크 상태가 고르지 못해서 아마 전달이 제대로 안 됐던 모양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양절 변호사 하신 말씀 있으시다고. 제가 이제 다문화 가정과 예. 관련된 일들을 좀 하고 있어서 예. 지금 한 가지 추가를 드리고 있는 게 언론에서도 체류 자격 문제 같은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혼을 하게 되면 쫓겨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과거에 초기 이제 이주 여성들이 결혼을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 결혼한 이후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체류권을 얻은 다음에 도주를 해서 다른 일을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좀 악용을 하는 거네요. 그런 사례를 막기 위해서 좀 엄격하게 만들어 놓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 국제 결혼을 한 남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한국말을 배우거나 한국어와 관련된 어떤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도망갈 수 있다라는 어떤 강박관념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여성가족부나 이런 데서 다문화 센터 같은 걸 만들어서 언어도 가르치고 양육도 지원해주는 사업이 많은데 일부러 안 보내는 겁니다. 묶어놓으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들어올 때부터 이주 여성이나 이런 분들에게 교육을 아예 국가 차원에서 시켜서 남편이 이런 일을 하더라도 국가의 대한민국 정부로서는 도움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걸 가르쳐주지 않으면 이게 악순환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처음부터 조금 적극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좀 있겠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베트남 쪽 여론이 굉장히 안 좋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베트남 여성분이 한국에 와서 이런 일을 당한 거거든요. 당연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서 이거는 굉장히 좀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베트남 여성분들이 다른 나라 국적 남자들과 결혼해서 벌어지는 또 여러 가지 일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여기 기사가 있습니다. 보시죠. 자, 들끓는 베트남. 한국뿐 아니라 대만, 중국에서도 베트남 여성이 순환을 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현지 언론, 그러니까 베트남 현지 언론이 국제 결혼 잔혹사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있답니다. 여기 지금 내용이 더 소개되어 있는데 이렇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대만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베트남 여성에 대한 폭력, 살인 및 인권 범죄까지 재조명되면서 베트남 내에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구체적으로 내용이 있는데요. 너무 좀 내용이 잔혹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좀 순화시켜서 여러분께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는 중국입니다. 지난 2015년에 일어났던 중국이 있는데요. 중국 남성이 베트남 호찌민에서 동갑내기 베트남 아내를 살해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최근엔 3천만 명에 달하는 중국의 미혼 남성들과 국제 결혼을 위해 베트남 북부 접경 지역에서 베트남 여성 대상 인신매매가 비일비재하다. 이런 일도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대만에서도
당시 대만인 남성이 16년간 결혼 생활 이어온 베트남 출신 아내를 살해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러니까요, 베트남 분들이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최영선 의원님,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뭐 대만이나 중국 문제야 우리가 어쩔 수 없냐, 우리만이라도 좀 어떻게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요. 일단 베트남을 중심으로 해서 예. 보자면 못 사는 나라의 서러움이 어떤 예. 것인가에 대해서 잘 저 기사에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국가가 경제력이 없거나 예. 힘이 약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각성을 해야 된다고 보고 지금 이 사건만을 놓고 본다면은 예. 이 사건은 동영상이 공개가 되다 보니까 그렇죠. 엄청난 관심을 그 불러 영상 일으키고 자체가 있지만 굉장히 충격적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관심을 가진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사실은 예. 이 사건 외에도 우리나라의 가정폭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결혼 이주 여성뿐만 아니라 예. 우리 국내인 아내들도 엄청난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이게 이주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게 법적, 제도적 문제도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라고 해가지고 예. 가정 내의 폭력은 예.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예. 처벌이 안 되는 겁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경찰들도 수사에 적극적이지 않아요. 열심히 수사하고 노력을 들이고 있는데 피해자가 어느 날 갑자기 애 아빠인데 뭐 처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때부터 처벌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그럼요. 경찰 입장에서 보면은 그동안 열심히 수사하고 노력을 들였는데 갑자기 아무것도 안 한 일이 돼버리는 겁니다. 예. 이런 그 제도적 허점을 빨리 고쳐야 될 것이고 예. 요번 이제 베트남 여성이 피해를 당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예. 국제 결혼 문제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국경을 넘어서 민간 외교의 문제가 됐는데 예. 사실 합리적으로 본다면 당연히 어느 사회나 범죄인은 있는 것이고 예. 개인의 일탈과 공동체는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박항서 감독이 예. 베트남 가가지고 한국인의 어떤 위상을 높였듯이 예. 이 문제는 또 그 반대적 예. 입장에서 또 민간 외교의 불행한 사태가 되는데 여하튼 이런 것들이 뭐 외부에 알려질 때도 예. 좀 필요 이상으로 과하게 알려져서도 안 될 것이고 그런 문제 국내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다. 또 예. 이런 것들을 균형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게 뭐 외교적으로도 이렇게 베트남 쪽의 여론이 안 좋다 보니까 민간면 경찰청장까지도 뭐 유감 표명을 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김선일 평론가. 그 일반적이고 원칙론적인 면에서는 지금 최경선 예. 의원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예. 그렇지만 이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예. 이 파장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 이게 이미 모든 사람에게 드러났잖아요. 예. 드러났는데 이게 문명국가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보기 굉장히 어려운 일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굉장히 반문명적이고 인종차별적인 행태가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수준을 예. 볼 때 이게 일어나면 안 되는 정도의 수준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발전된 국가고 이제는 부강한 나라가 저런 일이 하나가 있는데 만약에 그 이주 여성이 아닌 그냥 한국 여성분한테 일어났어도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되는 상황이에요. 문제가 되죠. 하지만 이거는 어쨌든 파장이 예. 국제적인 파장도 있는 겁니다. 국제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추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예. 그래서 좀 아까 민감용 청장께서 유감 표명을 했다는 건 너무 잘하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베트남 이게 굉장히 정서적인 부분도 지금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민감용 청장님뿐만 아니라 또 다른 관계되는 부처의 분들도 그런 의사 표명을 통해서 베트남의 반항 감정이나 혐한 감정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예. 어루만져 주시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까 최영선 의원께서 잠시 말씀하셨어요. 이게 영상으로 공개가 됐으니까 이 정도까지 신속하게 움직이고 지금 구속이 된 상태지. 만약에 저 피해 여성분께서 그냥 경찰 찾아가서 제가 이렇게 맞았고 폭행을 당했습니다 했을 때는 이렇게까지 안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다면 그거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마련이 안 돼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 부분도 어떻게 보세요? 예. 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답을 내기 위해서는 예. 왜 이렇게 발생했는가. 예. 저는 이 문제를 이야기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저는 왜 발생하느냐. 저는 인식의 문제라고 봅니다. 대한민국 남성이 예. 불과 3, 40년 전에는 예. 똑같은 일이 같은 한국인 아내를 상대로 같은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됐습니다. 지금도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은 약간 바뀌었습니다. 바뀐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과거에는 가정사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 국가 권력이 자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 있었는데 저는 그 생각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적인
않는 한도 예. 내에서는 가능한 예. 가정사회는 개입 안 하는 게 맞지만 예. 불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되는데 이제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을 한 거죠. 예. 그래서 드디어 한국 남성들이 예. 좀 생각이 변화되어져 가지고 그나마 한국인 아내를 상대로는 약간 인식의 변화가 있었고 예. 그런데 그것이 아직까지 외국인 여성, 이주 여성을 상대로는 그 인식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 이유는 뭐냐면 제도상 예. 이미 외국인 여성에 대해서는 약자, 아까 비자 문제, 신고를 잘 못할 것이다. 예. 뭐 자기 신고했을 경우에 추방된다든지 예. 자신에게 손해만 발생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있고 예. 또 두 번째는 이주 여성들은 한국 법규 어둡고 예. 한국말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예. 해결할 방법이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죠. 예. 그 생각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유리한 입장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서 가져가는 것인데 예. 이제 이런 일이 계속 발생됨으로써 발생될 뿐만 아니라 예. 이 제도를 이제 적극적으로 한국인 아내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예. 외국인 이주 여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면서 이 인식을 전환시키는 계기를 삼으면 예. 이것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 적극적인 개입이 아까 잠깐 얘기 나왔지만 이제 반의사 불벌죄 그런 조항을 폐지한다거나 그러니까 피해 여성이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일단 경찰이 인지를 하게 되면 처벌로 들어가는 이런 게 필요한 건가요, 그럼? 저는 반의사 불벌죄의 예. 타당 내에서는 그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예. 저는 기본적으로는 예. 가정사에 여전히 개입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입니다. 예. 불법적인 것을 놔주자는 것은 예. 아니죠. 불법적인 것을 방기하자는 뜻은 아닌데 가정사에 가능한 한 국가 권력은 개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된다. 그렇지만 불법적인 것을 적극적으로 개입했나 보는데 그것이 꼭 형태가 반의사 불벌죄를 폐지로 가는 필요가 있는가? 왜냐하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의사 표시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면 된다라고 보게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뭐 베트남과의 또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고요. 우리 내부의 이런 가정폭력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보호하는 장치를 갖고 있냐 이런 것도 또 고민을 하게 만드는 사안입니다. 사장 보니까요. 쉽사리 사그러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자, 이번엔 어제 국회에서 있었던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 사실 어제 인사청문회가 아침부터 열렸지만요. 뭐 별다른 이슈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슈가요. 한밤에 터졌습니다. 그 얘기 다뤄보겠습니다. 보시죠. 윤석열 후보자 윤우진의 변호사 소개 안 했다더니 소개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녹음 파일이 밤에 공개가 됐습니다. 청문회장에서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죠. 이른바 여러 가지 의혹 제기가 있었어요. 이 수사상에 무슨 개입해서 무마시킨 거 아니냐. 본인은 지금 윤석열 후보자는 다 부인을 했습니다만 일단 그러면서 변호사 소개 안 했다는 얘기 했는데 소개했다라는 내용이 녹취가 된 게 공개가 된 거예요. 여기 보시죠. 용산 세무서장 수사 개입 부인했지만 인터넷 매체가 자정쯤에 육성 파일을 보도했습니다. 그 육성 파일은 윤 후보자와 어떤 한 기자가 통화한 내용인데요. 거기에 보면 2012년 당시입니다. 변호사에게 윤우진 만나라 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개를 한 걸로 보이는 대목들이 나와요. 새벽까지 위증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그러자 윤 후보자 7년 전엔 그런 말 했을 수도 이렇게 약간 말을 바꿨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시죠. 윤석열의 청문회 증언 뒤집는 녹취록 나왔다. 뇌물 혐의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수사 개입 의혹 청문회에서 공방이 벌어졌었는데요. 윤석열 변호사 소개 안 했다. 그러나 어제 방금 알려드렸지만 이 녹취록에는 한번 만나봐라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었어요. 윤 녹취록 공개되자 소개는 했지만 변호사가 사건 선임 안 했다. 이런 해명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 상황 저희가 영상으로 묶었는데요.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재직 중에 대검 중수부 후배인 우리 이남석 변호사에게 윤우진 용산 전 세무서장에게 연락을 하라고 그렇게 전한 적이 있죠. 그런 사실 없습니다. 내가 우리 중수부 연구하나 막 나간 이남석이 보고 일단 네가 지금 배진이한테는 얘기하지 말고 배진이 한참 일하니까 이게 또 현 문제 가지고 괜히 머리 쓰면 안 되니까 네가 그러면은 윤우진 사장 한번 만나봐라. 오늘 하루 종일 인사청문회에서 말씀하신 게 모든 게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지금
저게 소개가 아닌 뭐가 소개입니까? 내가 볼 때는 좀 진술 잘못하신 것 같은데 저는 본인의 기억만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고 좀 저 의원님께서 사과하시고. 저도 오래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선임시켜준 게 없다는 거, 변호사 선임은 형제들이 결정했다. 그리고 나는 사건에 관여 안 했다는 말씀을 지금 계속 드리는 겁니다. 오해가 있다면은 제가 좀 명확하게 말씀 못 드려서 그건 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 죄송하다는 말로 설명을 했는데 이게 이렇게 간단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저게 인사청문회장이거든요. 굉장히 무거운 자리입니다. 근데 거기서 사실상 거짓말을 한 셈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청문회 초반에 한 말, 그리고 녹취록이 공개되고 그 이후에 말 이렇게 됐어요. 자, 김선일 평론가. 자, 어제 상황. 네. 윤석열 후보자의 위증으로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 아침에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요. 네. 위증의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커 보인다. 예, 왜냐하면 저도 이제 그 야당이 여당 예. 시절에 청문회를 많이 했는데 예. 저였다면 어땠을까 이런 고민을 아침에 많이 했어요. 예. 근데 저거는 분명하게 어떤 뭐 취지상으로 보나 예. 그다음에 그 말 워딩 자체로 보나 예. 위증의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이는 것 같고요. 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 저것이 객관적으로 보면 그 청문회 장애위원들과 예. 국민들을 기본적으로는 좀 이렇게 속인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어쨌든 그냥 잘 넘기기 위해서 약간 거짓을 어쨌거나 좀 한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과거 7년 전 일이라서 기억을 정확히 못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렴풋이 뭔가 나는데 일단 소개 안 했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상황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바뀌어버렸어요, 말이. 그러니까 기억을 못 하셔도 예. 2012년 기억이 조금 더 정확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기억을 못 한다는 것으로 이것을 그냥 이해해줘야 하나라는 고민이 생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게 이제 뭐 변호사법 위반 문제도 있지만 예. 일단은 인사청문회법에는 위증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을 준용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위증의 경우는 1년 이상의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늘 그 야당 쪽에서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면서 어떤 조치가 그렇죠. 있을 수도 있겠네요, 지금. 그러면 이제 어쨌든 이걸 법적으로 따져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예. 굉장히 커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검찰총장이라는 예.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임명하는 것이 예. 굉장히 큰 사회적인 비용을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참 큰 걱정이 좀 됩니다, 저는. 예. 최영선 의원님,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긴 건가요? 지금 인사청문회에서? 근데 이 사건의 본질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위증을 했느냐 안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예. 이 사건의 본질은 윤석열 그 후보자가 예. 과연 그동안 공정한 수사를 해왔느냐 안 했느냐가 본질입니다. 뭐냐 예. 하면은 예. 지금 윤우진 사건이라는 것이 예.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이 뇌물수수 혐의를 받다가 예. 해외 도피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해외 도피를 한다는 것은 그 혐의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의심이 가는 상황인데 그렇죠. 해외 도피를 8개월 동안 하다가 예. 인터폴에 체포돼 가지고 강제 송환이 됐어요. 예. 그런데 윤석열 지금 후보자하고는 예. 친한 후배의 형으로 굉장히 좀 막역한 사이였거든요. 그 사람이 해외 도피까지 하다가 체포돼서 강제 송환돼 왔는데 예. 검찰이 무혐의로 풀어줘 버린 예. 사건입니다. 제대로 수사를 했으면 무혐의가 됐겠느냐, 공정한 수사를 했느냐, 예. 이것이 핵심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그 윤희준 씨를 다시 불러가지고 당신 그때 예. 제대로 수사받았느냐 예. 물어보려고 그랬더니 해외로 나가고 지금 없어요. 그래서 청문회에도 이 윤희준 씨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런 부분을 봐야 되는 것이지 예. 지금 물론 뭐 위증을 했느냐 안 이제 했느냐 그 본질적인 예.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돌출돼서 나온 그게 거예요. 돌출됐는데 예. 이 돌출된 것만 볼 게 아니라 예. 과연 윤 후보자가 공정한 수사를 그동안 해왔느냐, 강골 검사로서의 예. 이미지에 맞는 수사를 그동안 해왔느냐 예. 이것을 계속 봐야죠. 양지열 변호사는 이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지금 이제 최경선 의원님 말씀하신 걸 받아서 얘기하자면 예. 아까 얘기한 것처럼 7년 전 기억이 조금 더 정확하다고 한다면 예. 그 녹취록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윤우진이라는 사람이 지금 그런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데 예. 이게 검경 간의 갈등과 관련된 문제로 보인다. 그래서 이렇게 녹취록의 내용이 기자한테 얘기하면 내가 관여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예. 옷을 벗고 나간 다른 변호사에게 가서 네가 도와줄 수 있는 거 있으면 가서 도와줘라 그랬다. 예. 그런데 만나봤는데 선임은 다른 사람이 됐다. 이게 녹취록 내용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최근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후보자가 당시에 이런 사건에 개입을 했냐를 놓고 본다면 어제 녹취록 그 내용이 그대로라면 사건 개입은 없었던 게 어제 녹취록 갖고는 저 개입했는지 그거는 관련이 아니 오히려 없어 그 보이긴 녹취록 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자가 예. 청문회장에서 말을 정확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일부 거짓으로 비춰질 수 있는 말을 한 건 맞는데 이 사건의 본질이 고위공직자에 관한 수사에 관한 잘못된 부분이었다라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해명이 된 거죠. 오히려. 알겠습니다. 자, 이규환 변호사. 요 관련 사안도 얘기해 주시고요. 예. 한 가지 좀 어제 많은 기자들이 든 생각이 있어요. 하루 종일 인사청문회가 열렸어요. 그리고 날을 넘겨서 새벽까지 갔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야당이 그렇게 벼르고 벼른 인사청문회였거든요. 그런데 저 녹취록이 공개되니까 저 녹취록도 사실요, 한 매체가, 그러니까 언론에서 공개한 거지 야당이 찾아낸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요, 야당은 그토록 벼르던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 왜 제대로 뭐 하나 파고들지 못했냐. 이런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어제요. 그거 어떻게 보세요, 이규환 변호사? 예, 사실 뭐 제가 보도가 나기 전까지 뭐 결정적 한방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결정적 한방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냥 근데 어떻게 보면 어떤 인사청문위원들은 그냥 본인 주장만 많이 하시더라고요. 많이 하시고 답변은 뭐 원론적인 답변으로 끝나고. 예, 그래서 저도 뭐 많이 아쉬움이 있는데, 근데 뭐 그 원인이 야당 의원들만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료 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은 윤석열 후보자, 1차적인 문제가 있고요. 2차적인 문제는 또 사실 뭐 여당 의원도 의원이고 국회의원인데 과연 이렇게 후보자를 감싸고 도는 것이 과연 국회의원의 일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관련 없는 뭐 황교안 대표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뭐 어떤 사실 윤석열 후보자의 청문회인지 황교안 대표의 청문회인지 모를 정도로 황교안 대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것이 과연 청문회법이 요구하는 어떤 국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는 것이냐, 저는 그리 보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문제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야당 의원들이 어떤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결정적 한 발을 기대하기는 그리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일단 뭐 근데 언론은 해명을 찾아냈잖아요. 하고요. 언론은 저걸 찾아냈는데 녹취록을. 언론은 찾아낸 그 언론 자체가 뉴스타파라는 언론 매체인데요. 그 언론 매체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 기자가 그 인터뷰를 한 그 당사자로서 녹취 파일을 가지고 있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정확하진 않지만. 아무튼 뭐 접근할 좀 쉬운 접근이 가능했을 거 아니냐, 뭐 이런 건가요, 지금? 뿐만 아니라 이때 이것이 알려진 시점을 보면 거의 12시에 알려졌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걸 기사로 만들 때 아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본인이 과연 이걸 보도해야 되는가. 그렇지만 아마 기사로서의 사명 때문에 거의 청문회가 끝나갈 무렵에 어떤 보도하지 않았는가라는 것을 추측은 한번 해보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충분히 뭐 그 기자는 접근 원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었던 게 맞다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보도가 쉬웠다고 저는 보게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어제 뭐 밤 상황에 굉장히 여당 청문위원으로서는 약간 당혹스러울 수 있는 상황이고요. 뭐 이런 일들이 좀 벌어졌습니다. 최영준 조금 보완 설명을 하자면 윤우진 당시에 이제 무혐의 받기 전에 수사 과정에서 윤우진 전 서장의 핸드폰에서 그 문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부장이 보낸 이남석입니다 하는 문자가 핸드폰에서 나오니까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기자가 이제 취재를 한 거죠. 윤석열 당시에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장에게 아니 부장이 소개를 해가지고 변호사가 지금 이쪽으로 문자를 보냈는데 소개한 거 맞습니까? 하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인정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인정한 대화예요, 저게.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과연 그 사건하고 당시에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장이었던 윤 후보자가 무관했느냐? 본인은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그 판단은 국민의 몫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제 인사청문회 사실 별다른 내용이 없었지만 그래도 굳이 쟁점을 하나 잡자면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바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이름이 등장한 대목이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윤석열
양정철과 4년 전에 첫 만남, 총선 출마 권유받았지만 거절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오전 동안은 이 내용이 꽤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뭐 과거에 아무튼 좀 만났었다. 그리고 총선 출마 권유받았지만 단호하게 거절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새누리당, 뭐 어제 윤석열 후보자는 뭐 한나라당이라고 했지만 시기를 따져보니까 그 당시는 새누리당 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누리당 측에서도 출마 제의를 받았다. 그렇지만 모두 다 정치의 뜻이 없어 거절했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영상이 있거든요.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그 양정철 민주당 그 민주정책연구원장 금년 4월에 만난 거 사실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 4월에 만난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양정철 원장을 만난 사실이 없다는 겁니까? 만난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4월 달에 만난 건 사실이잖아요. 4월에 만난 기억은 없습니다. 그럼 언제 만났습니까? 한 1, 2월 정도, 한 2월경 정도 본 것 같습니다. 금년 예. 2월경으로 네네. 답변하시는 거죠? 네네. 양정철 씨를 언제 처음 만났습니까? 네, 제가 2015년에 대구 고검에 근무하던 시절인데 그때 총선 인재 영입 과정에서 인연을 맺었다라고 양정철 원장은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그 총선에 네. 그렇습니다. 저는 뭐 정치에 소질도 없고 정치할 생각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예. 자, 양정철 원장,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 중에 측근으로 꼽히죠. 그런데 과거에 4년 전입니다. 윤석열 후보자에게 총선 출마를 제안했다. 그토록 제안했는데 거절했다는 거잖아요. 자, 김상일 평론가. 네. 왜 그토록 총선에 나가달라고 제안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정치권에 예. 그 인물 수급 방식에 굉장히 그 약점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지도가 높거나 예. 뭐 유명세를 타고 있거나 아니면 그 반대 진영에 대한 예. 상징성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고 그럼 반대 진영에 대한 상징성이란 반대 진영이 좀 불편해할 인물. 네, 아, 그 그런 걸 공격할 수 말하는 건가요? 있는 도구가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예. 영입하는 방식으로 예. 그 인력을 충원해 왔거든요. 근데 이런 방식은 굉장히 후진적인 겁니다. 예. 사실은 미국만 해도 어떻게 되냐면 지역에 가서 변호사 그 인물이 아주 뛰어나도 지역에 가서 지역에서 활동한 레코드가 없으면 아예 그 후보 등록 자체를 받아주지를 않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뭐 전략공천이라고 이른바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그렇죠. 그런 게 지도부가 이른바 좀 꽂는다는 표현을 약간 쓰죠? 예, 좀 안 좋게 얘기하면 불쏘시개들을 찾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총선에 불을 지펴줄. 예. 예. 그런데 그런 방식의 인력수급 구조는 예. 우리가 개혁을 해야 될 정치 개혁의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저 양정철 그 원장과의 만남을 저렇게 강조하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 언론에 한 줄 나가고 싶어서 뭐 건이 없으니까 준비된 게 없으니까 예. 저렇게 경쟁을 하는 건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예. 저 별 내용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지금 과거 정권에서 이렇게 상처를 입고 낙마해서 야인이 된 분들을 위로 예. 차원에서 저도 많이 만납니다. 근데 그 윤석열 그 지금 후보자 같은 경우는 예. 본인이 야인 시절에 양정철 원장이 잘 나갈 때 예. 그렇게 손을 뻗어준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지금 올해 2월이면 양정철 그 원장한테 권한이 있거나 이런 시절이 아니에요. 타이밍상. 그러면 그런 시절에 들어와서 한국에 잠깐 왔다 그래서 아유 그럼 뭐 안 좋을 때 조금 이렇게 위로를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만난 거 이상이 아닌 걸로 보이는데 예. 저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알겠습니다. 그 특별한 근거도 없으면서 양정철 이름을 대면 내가 이 언론에 좀 나올 거다. 이거의 발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경환 변호사는 약간 생각이 다르신 것 같은데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중앙지검장 후보쯤 되는 사람이 예. 일반 야인이 만나자고 하면 만나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지금도 그 양정철 후보를 예. 2월 달에 만났다고 했는데 그때도 야인이었거든요. 그때 중앙지검장 시절이었죠. 예. 중앙검찰청장 후보가 될 수 있는 지위였는데 예. 그렇게 바쁜 사람이 그냥 단순 야인이 예. 보좌에서 만나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반 국민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적어도 양정철이 대통령의 복심이자 예. 삼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 이분은 야인 시절에 더 유명했습니다. 예. 어디 한국에 오기만 해도 뭐 신문 보도 예, 나고. 예. 왜 이분은 언제쯤 정치에 오시느냐. 일거수일투족이
다 보도되는 시절이었는데 예. 그랬기 때문에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상식이라고 봐야 되죠. 알겠습니다. 단순히 야인이기 때문에 뭐 왜 만난 게 왜 문제되냐? 아무튼 뭐 저는 이렇게 보는 게 문제다 이사일 평론가와 이경호 그거를 예단하는 건 맞지 않 않다고 봅니다. 예. 어떻게 그거를 일반화시키죠? 저는 그거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예. 일반 야인 그게 뭔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예. 인연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보고서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예. 일반 야인 당연히 안 만나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상황을 모르는데 일반 야인을 어떻게 만납니까? 그거는 좀 너무 일반화. 아무튼 어제 뭐 낮까지 요 부분이 꽤 이제 이슈가 됐다가 이제 아까 앞서 전해드렸던 그 녹취록, 녹음 파일 그게 공개가 되면서 약간 이슈가 그쪽으로 옮겨간 분위기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사회 관련 기사, 방송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뤄보죠. 다음 기사입니다. 자, 이 여름, 그러니까 모 방송국의 뭐 탐험 프로라고 할 수 있죠. 거기에 출연한 배우인데요. 대왕족의 채취 논란이다. 태국 범죄인 인도 요청 가능성이 있다. 범죄인 인도 얘기까지 나오나 봅니다. 여기 보시면 이 프로그램의 제작진이 사냥하지 않겠다라는 각서를 냈는데 실제로는 대왕조개를 여기 사진에 보시다시피 잡은 겁니다. 근데 이 멸종위기종입니다. 대왕조개가. 최고 징역 5년에 처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신병인도 거부된 외교 마찰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와 태국 간의 외교 마찰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프로그램 때문에요. 다음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그런데요, 이거 사고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사고가 과거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번엔 대왕조개 사태, 아나콘다 사고 잊었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나콘다 사고요. 여기 보시면, 무리가 끊이지 않는 탐험 예능이다. 뭐, 멸종위기 대왕조개 불법, 뭐, 잡아서 취식했다. 이게 논란이 되고 있죠? 그런데요, 과거에도 멸종위기종, 여기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한센병 전염 가능성이 있는 아르마딜로 고기 취식하는 모습이 또 등장해서 논란이 꽤 됐답니다. 그리고요, 뭐 어떤 방송에서는 또 아나콘다 문제가 이게 또 논란이 돼서 뭐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끊이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는 기사입니다. 양지열 변호사, 일단 앞선 기사 있습니다. 앞선 기사 지금 뭐 범죄인 인도까지 나오는데요. 이 상황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일단 태국 당국에서는 본국의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문제가 돼서 그 등장했던 그 배우와 제작진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이제 책임 소재를 좀 가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게 되면 저는 이제 프로그램을 직접 보진 않았고 이제 상황을 보니까 나중에 뉴스가 돼서 보니까 저 대왕조개 같은 걸 배우가 직접 사냥을 해서 이렇게 캐낼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스노클링 장비 주고 어느 날 갑자기 물에 들어서 저 조개 캐오라고 한다면 그냥 꺼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누군가 제작진에 의해서 전문가의 손길이 들어가서 연출이 됐을 가능성이 뭔가 준비 작업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태국 당국에서 결국 수사를 하더라도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거는 결국 제작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게다가 지금 나온 게 제작진이 저 지역에서 저런 어떤 채취, 사냥이나 이런 각서를 쓰지 않은 공문까지 보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들어가고 야양에 들어갔는데 저런 촬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방송국과 제작직 차원에서 빨리 책임을 지지 않으면 이게 태국과 우리와 말씀하신 것처럼 범죄인도 조약까지 돼 있는데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부를 하게 되면 이거는 당연히 태국은 그럼 우리나라 지금 무시하는 거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태국 입장에서는 피해를 본 거예요. 우리 국립공원에 와서 어느 나라에서 외국에서 와서 갑자기 우리 야생동물을 막 사냥하고 나서 그걸 자국 방송에 내보냈다. 입장 바꾸나 생각해 보세요. 이건 국가 차원의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국립공원에서 우리가 굉장히 애지중지 보호하고 있는 종을 갑자기 외국 프로그램 관계자가 와서 사냥을 하고 취식을 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야생수 있지 않습니까? 천연 기념물 이런 거. 그거 막 찍어가지고 그걸로 모닥불 피웠다고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이거. 몰랐다고 뭐 이렇게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규환 변호사. 더 문제는 사실은 이 사건이 발생되기 전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태국에 제작진이 공문을 보내가지고 촬영하거나 방송하지 않겠다. 사냥하는 모습을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약속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이 과거 이 외국법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외국법에서 이걸 금지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냥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낸 것인데 실제로 사냥을 했으니까 이분은 뭐
법률을 부지는 것도 주장할 끈덕지도 없고 실제 자신을 위반했기 때문에 네. 경우에 따라서 저는 이 민사소송도 나중에 가능하다 봅니다. 물론 뭐 정신적 위자료, 뭐 대왕 조계 자체의 가치가 얼마일 아주 클 것 같긴 한데요. 근데 뭐 국민 전체의 어떤 위자료라든지 이런 외교적으로 문제가 되면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태국 국민들이 어떤 위자료, 청구 소송을 민사소송으로 할 수도 있는 그런 사태까지 발생될 수도 있으니까 빨리 해결하는 게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여름 배우가 안타깝긴 하지만 저 제작진이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똑같은 의견대로. 그렇지만 빨리 만약 그쪽에서 이여름을 고발한 게 맞다면 범죄인 인도 조약을 실행하기 전에 본인 직접 자발적으로 가서 조사를 받는 게 맞고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뭐 이게 중요하고 심리적으로 아주 큰 죄지만 왜 뭐 보호종이니까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그 조계를 채취하는 것 자체가 아주 저열한 범죄라든지 이런 건 아니니까 또 외국인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이기도 하니까 어떤 용서, 양형 부분에서 용서 형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는 게 오히려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작사에서 방송사에서 적극적으로 가서 어떤 조사에 응하는 그런 태도를 보인다면 해결 방식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지금 가서 조사를 피할 방법을 없고 가서 조사 받는 게 오히려 더 낫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최영선 의원님. 그런데 왜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일단 방금 이경환 변호사 말씀에 상당한 부분 동의를 합니다. 이게 이제 현지 법을 어긴 문제, 그다음에 멸종 위기종을 채취한 문제도 있지만 동남아에서 유독 현지법을 좀 무시한다. 이런 데 대한 그 현지인들의 좀 불만 이런 것들도 좀 일부는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지법을 지키지 않은 데 대해서 빨리 진심으로 사과하고 하는 태도는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뭐냐면 우리 국민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외 문화도 알고 현지 상황도 알고 해서 눈이 넓어지는 거거든요. 굉장히 좋은 탐험 프로그램인데 사전 준비를 이렇게 잘 못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이런 문제가 한번 또 생기면 나중에 후속 프로그램을 다른 방송국에서 만들려고 할 때도 방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뭔가 잘못이 발견됐을 때는 현지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자,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엉뚱한 일을 벌여서 지금 베트남도 그렇고요. 태국도 그렇고요. 둘 다 외교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일은 누가 벌려놓고 또 책임은 뒷감당은 누가 하는 겁니까? 지금 상황이요. 이게 좀 이상하게 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외국 얘기가 나오는데요. 일본 얘기를 해봐야겠습니다. 아베 총리 얘기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매일같이요. 자, 첫 번째 기사부터 보시죠. 일본 경제보복이 지금 시행에 들어갔죠. 그런데요, 또 다른 추가 보복 조치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추가 수출 규제 위협하는 일본, 한국이 변화 없으면 더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일본 언론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수출 관리 우대 국가에서 한국을 뺀다는 겁니까? 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작기계에 탄소 섬유 포함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 꼭 필요한데요, 우리. 내달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 빼면 이거 파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한국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일본 내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타당한 조치다라는 응답이 58%라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그럼? 아베 총리가 일본 여론을 등에 업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지금요. 그러면 좀 더 심각해집니다. 여기 그 대목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일본 TBS 방송이 지난 6일에서 7일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1000명 이상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이렇습니다.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등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에 대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응답이요 58%나 됩니다. 반대로 타당하지 않다는 24%에 그쳤습니다. 2배가 넘습니다. 타당한 게. 이래서 아베 총리가 이렇게 추가 얘기까지 하면서 나오나 봅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일단 뭐 일본 측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저희가 관련 영상으로 묶었습니다.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서도 차분하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은 양국 모두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기업들에게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일본 측의 조치 철회와 양국 간의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합니다. 무역은 공동 번영의 도구여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믿음과 일본이 늘 주창해온 자유무역의 원칙으로 되돌아가기를 바랍니다. についてはコメントすることは差し控えたいと。輸出管理をめぐって、少なくとも3年以上意見交換が行われていないと、いうことが背景にあるのも事実であります。 도대체 일본 측이 생각하는 방안이 뭐냐 했더니 우리 정부가 제안한 안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거부를 했다. 타협의 여지가 있느냐? 타협의 여지는 없다. 보다 진전된 안을 가져오면은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일단 일본 정부가 요청하는 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달라. 자, 지금 영상에서 보셨지만요, 주한 일본 대사, 국회를 방문해서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선 일본 내에서 추가 보복 얘기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라면요, 추가 보복이 곧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앞선 영상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회의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 여기 다루고 있습니다. 보시죠. 문재인 대통령, 한국 기업 피해 땐 대응한다. 필요한 대응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요 대목과 관련해서 저희가 패널 네 분께 빈칸 채우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한 얘기죠. 이 얘기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지금 서울신문은 뭔가를 설명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공란으로, 빈칸으로 해놨는데 이렇습니다. 문재인, 한국 기업 피해 땐 대응, 아베의 뭐다. 이게 요걸 맞추셔야 되고요. 그리고 패널 네 분께서는 이 빈칸과 동시에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당장 대응 조치 무엇을 할 수 있는지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써주신 겁니다. 자, 그 사이에 제가 쓰실 동안 다른 요 기사 내용 좀 더 소개해드리죠.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일본 경제 보복과 관련해서 첫 공식 언급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요. 그러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거래 제한을 하는 거다. 세계가 우려하고 있다. 그러면서 바라지는 않지만 한국 기업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을 할 경우에는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 있습니다. 맞대응을 시사한 건데요. 그러면서 일본과의 어떤 대화 여지도 살짝 열어뒀습니다. 그리고요, 민간 대응 체계를 강조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네 분께 짧은 시간 동안 좀 써달라고 했는데 일단, 네 분 답을, 일단 이 빈칸에 무엇이 들어갈지 네 분 답을 좀 동시에 한 분씩 빠르게 보겠습니다. 먼저 최경선 위원께서는요, 모순 지적, 그러니까 아베의 모순 지적. 그리고 김상일 평론가는 이성의 설득, 양심의 호소. 그러니까 아베의 양심의 호소 또는 아베의 이성의 설득 이런 뜻이라는 거네요. 그리고 이경환 변호사는 경고다.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는 경고장이다. 그러니까 아베의 경고, 아베의 경고장 이런 빈칸이 된다는 거네요. 자, 그러면은 한 분씩 왜 이런 답을 쓰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맞대응은 우리가 당장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그 부분 동시에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최경선 의원께서는 모순 지적이라고 쓰셨어요. 말은 보니까 경고라고 하면은 더 매끄럽긴 하겠네요. 그런데 저는 이 내용상으로 봤을 때 지금 아베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자유무역을 본인은 주창하면서 경제보복으로 나선다는 거 이것은 사실은 자기 내부의 논리적 모순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논리적 모순 그리고 이것이 장기화되면은 국내 반도체를 통해서 세계 경제에도 우리의 반도체가 생산이 안 돼서 공급이 안 되면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런 공멸적 상황에 대한 모순적 태도나 행동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지적을 해줘야 된다. 아베의 모순을 지적한 거다 이런 뜻이죠. 지적을 우리가 끊임없이 해줘야죠.
그리고 당장 맞대응, 필요한 맞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데 그럼 무슨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저는 전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서로의 보복과 보복을 통한 사태의 악화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은 공멸로 가는 길이고 빨리 그동안 우리 정부가 사실은 무대응 정책으로 일관해 왔는데 저는 하루빨리 대화 채널을 가동을 해서 아베의 모순도 지적을 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서로가 다른 부분들을 빨리 타협점을 찾아내야죠. 그러니까 당장에 어떤 맞대응을 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김상일 평론가께서는 이성의 설득, 양심의 요소 이렇게 쓰셨어요. 그러니까 아베가 지금 그 오해를 하거나 아니면 무시하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 대법 판결이 국제적으로 그 통용되는 거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냐면 그 일본 전범 기업들의 강제징용은 그 기업이 그거로 인해서 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게 국제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통용되고 더 인정돼 가고 있는 지금 추세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애써 무시하니까 이걸 공개적으로 설득해야지 맞고요. 그리고 이렇게 설득을 해서 무슨 결과가 그럼 있겠냐라고 한다면 저는 양심 세력들이 있다고 봐요. 뭐냐면 일본 변호사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아베의 대응이 맞냐? 그랬더니 45%가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변호사들은.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이성적이고 양심적인 세력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한 발언의 그 의미는 이성의 설득, 양심의 호소다. 그리고 칼집의 칼. 꺼내면 안 되지만 우리도 대응할 수 있는 당신들도 경제적으로 칼이 있다라는 걸 살짝 보여준 거네요. 그렇죠. 그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을 꺼내는 순간에 우리가 공멸이죠, 공멸. 근데 그것은. 궁금한 것은 그 안에 칼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우리 제품이 일본에도 꼭 필요한 제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도 뭐 아주 교묘하게 뭐 장벽을 쌓을 수가 있죠. 일본이 꼭 필요한 제품을 일본을 못 가게 하는 방법인가요, 그럼? 그렇죠. 우리도 규제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도 통관을 길게 한다든가 우리가 똑같이 할 수 있는 것들, 일본이 아파하는 부분들 이런 게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일본한테도 큰 피해가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단기, 중기적으로는 우리가 수출 국가고 일본은 내수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피해가 더 클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우리가 버티면 이게 상호 의존성이라는 게 전 세계 경제에 다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 IMF 위기를 겪을 때 보면 그게 우리나라에서 출발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위기를 겪거나 이러면 이게 일본으로 전이가 안 된다는 거는 저는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걸 그들도 알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규환 변호사는 아베의 경고 이렇게 쓰셨어요. 자, 설명해 주시죠. 문맥상 경고라고 저는 당연히 그냥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요. 당연히 자연스럽지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그럽니다. 만약에 틀릴 수도 있는데 저는 당연히 뭐 그냥 문맥상 자연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결국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는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주장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이 왜 저렇게 하는가에 대한 해석과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요. 저는 왜 시점에 굳이 저렇게 하는가? 지금 이야기 문제되는 시점은 결국 강제징용 기업에 대한 주식이 압류됨으로써 실제 판결이 집행되는 시점까지 가는 거예요. 그 판결을 집행을 지금 뭐 안 시키고 있는데 그 집행까지는 두고 보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게 일본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까지 가게 되면 제가 봐서는 거의 뭐 갈 수 없는 파국까지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상태에서 이제 한국이 정부 결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일본 대사의 이야기는 진전된 안을 가져오라고 했으니 어떤 진전된 안을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그냥 처리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죠. 진전된 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지열 변호사께서는 아베의 경고장 이렇게 쓰셨고 구체적인 맞대응 조치는 우리도 안 산다. 이렇게 쓰셨네요. 그러니까 맞대응을 하자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다만 이 사안을 뭔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분석하려는 것 자체를 우리는 포기할 필요가 있다. 아까 여론조사 일본도 무역수출 규제에 50% 찬성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들 아시다시피 아베가 오히려 이 상황을 반기고 있다는 거죠. 정치적 목적으로. 아까 소개했지만 일본 내 여론을 일단 지지하는 듯한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 손가락은 약하지만 뭉쳐서 주먹이 되면 강하다는 게 일본의 항상 외부의 갈등 요인을 정치적 이용으로 한 게 일본의 전통이거든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약한 모습을 보이면 더 이용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네 분이 이 빈칸을 추정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정답을 좀 보겠습니다. 한국 기업 피해 땐 대응 아베의 무엇일까요? 보여주세요.
경고장. 양지열 변호사가 정확하게 맞히셨고, 이규환 변호사는 뭐, 사실상 맞췄고요. 두 분은 내용은 뭐 설명해 주지만 딱 이 단어는 아니셨네요. 아베의 경고장을 어제 보낸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마지막 기사가 될 것 같군요. 우정노조의 파업. 다행히도 파업을 안 하기로 어제 결정이 됐죠. 그 기사 보겠습니다. 초유의 우편대란 막았다. 우정노조 총파업 철회했다. 2,000명 충원 요구했던 노조가 택배 전담 등 900여 명 증원에 합의하면서 파업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죠. 그런데요,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파업은 철회됐지만 인력 충원 불씨가 남았답니다. 위탁 택배원이라는 문제로 해결한 거거든요. 위탁 택배원.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요. 이런 지적이 나와요. 정규 인력을 늘려달라는 요구에 비정규적인 위탁 택배원을 늘리는 땜질 처방을 한 거다. 그리고요. 예산 문제라는 점에서 정부의 고민은 이해되지만 특수고용직인 위탁 택배원 충원은 비정규직 사용을 줄이겠다는 정부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답니다. 김성환 평론가. 네. 시간이 뭐 한 20초 남았는데요. 이건 좀 모순인 것 같아요. 안 맞네요. 그러니까요. 저게 이제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 학습 효과가 무슨 학습 효과를 지금 가지고 있냐면 강하게 반발을 하면 우리에게 뭔가가 온다. 이런 거를 자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 하면 손해본다. 이런 느낌을 정부가 줘서는 안 됩니다. 아무튼 이 부분 불씨가 남아있다. 이렇게 기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엔 사진 속에 담긴 사연을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김유진 아나운서의 이슈컷 보시죠. 이슈들을 사진으로 살펴보는 시간 이슈컷입니다. 첫 번째 이슈 태그는 붉은 자국입니다. 차량 뒷부분에 붉은색의 무언가가 묻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시는 그게 맞는데요. 바로 김치 양념입니다. 이 차량이 일본 브랜드란 점에서 누군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항의로 김치 테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확히 밝혀진 것은 없고요. 개인적 원한으로 벌어진 일일 가능성도 있어 섣불리 불매운동의 여파로 판단해선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두 번째 이슈 태그는 급상승입니다. 어제 열린 김일성 주석 25주기 중앙추모대회의 주석단 모습입니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왼편 넷째 자리에 앉아 있는데요. 이를 통해 김여정의 서열이 10위권 내로 급상승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다만 할아버지인 김일성의 추모 행사이기 때문에 로열 패밀리란 점을 고려한 자리 배치일 수도 있다는 해석도 나왔는데요. 하지만 이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하네요. 마지막 이슈 태그는 In My Life입니다. 이건 1965년 발매된 비틀즈 앨범의 수록곡인데요. 멤버 존 레논과 폴 맥카트니가 서로 자신이 작곡했다고 주장했지만 밝혀진 바가 없었습니다. 최근 이 논쟁의 해결사가 등장했으니 바로 AI인데요. 비틀즈의 노래 70곡을 인공지능에 학습시켜 분석한 결과 존 레논이 작곡했을 가능성이 81.1%란 답이 나왔습니다. 54년 묵은 채증이 내려갔을까요? 지금까지 김유진의 이슈컷이었습니다. 네, 아침의 매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